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주변에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으시다 보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전과 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임플란트를 어디에서 했는지, 얼마에 했는지 이런 얘기들만 하시겠지만 임플란트 이전에 잇몸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잇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경과가 아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호치과병원 원장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전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 예, 일단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가 어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우선 환자분들께서 처음에 임플란트는 수술을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임플란트 수술이라 하면 네. 이 모형에서 보시면은 예. 이 밑에 있는 짙은 회색 부분이 예. 이 뼈에 박히게 되는 고정체 부분입니다. 예. 이 그 투명한 고정체들. 부분이 이제 잇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투명한 부분은 이제 잇몸 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잇몸 뼈에 이 고정체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수술이고, 예. 이게 고정체가 식립이 되고 나서 뼈랑 붙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몇 달 뒤에 이 고정체가 뼈와 결합이 되고 나면은 네. 이 위에 이 지대주라는 걸 장착을 하게 됩니다. 예. 지대주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를 인상체득,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본을 뜬다 그래서 예. 이 부위를 체득을 해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예. 이거를 장착을 하면은 이제 치료가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보시죠. 그러면은 그 지지대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몇 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저런 상태로 몇 개월을 사셔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제 이거는 예. 고정체 위에 지대주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 예. 이제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에는 이것도 없는 거죠. 맨 잇몸 상태. 예. 이 상태가 오히려 되시는 겁니다. 예. 이 상태로 아래턱의 경우에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네. 위턱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고정체와 뼈와 결합이 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지대주를 올리고 본을 떠서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이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1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네네. 그동안은 뭐 씹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치아 상실 부위에 따라서 예. 그 임시 틀니라든가 예. 아니면은 가치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가 없는 동안 예. 이가 있는 척 할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이러한 이제 단발성의 보철물들은 사실 저작 기능이 좀 약합니다. 제대로 그렇겠죠. 씹을 수는 없고. 예. 예. 그래서 이가 없거나 이제 보기 싫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는 되는데 예. 저작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는 좀 몇 달간은 불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뭐 틀니나 보철물 같은 게 제대로 없을 때는 그냥 이가 없는 채로 사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네네.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선생님? 이가 없는 채로 그냥 계시게 되면. 네네. 일단 사람의 조직은 결국에는 뭐 살아있는 생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가 발치된 채로 오래 지내시게 되면은 남아있는 잇몸뼈가 점점 이제 녹아들면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 위에 틀니까지 얹히게 되면은 틀니에 씹는 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방에서 받쳐주는 이 남아있는 잇몸뼈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뭐 10년 이상 장기간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남아있는 이 잇몸뼈 자체가 매우 얇아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지나면은 이 안모도 얼굴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나이 들어 보이시는 외형도 될 뿐만 아니라 예. 이후에 만약에 틀니가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정도 이상으로 얇아져 버린 뼈에서는 심지어 뼈 이식술을 하더라도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한 경우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틀니를 쓰실 때 본인이 만약에 초창기부터 불편하시다면은 이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여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틀니도 오래 쓰시게 되면 이제 잇몸의 모양도 바뀌게 되고 네. 하긴 이제 잇몸의 모양이 바뀌니까 이제 교정 치료라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그렇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어떤 분이든 이제 이가 없으시면 인공 치아를 지금 우리가 넣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환자분께서 이제 뭐 씹는 거나 음식을 당연히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지만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임플란트가 아닌 방법으로 일을 해놓는 게 전통적인 보철 방법들인 거고 예.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치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치아들을 깎아야 된다던가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맨틀리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틀니를 쓰시게 되면 남아있는 이제 잇몸 뼈가 그 힘을 받으면서 녹아내리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저작 기능이나 어떤 심미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임플란트가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진도 몇 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 사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면은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기 며칠 전에 아래 앞니를 발치를 하시고 오신 상태였는데요. 예. 최근에 빼신 아래 앞니 말고도 네. 어금니가 군데군데 이가 없는 것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래 앞니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앞니를 만들어내는 보철 치료를 진행을 이게 하셨고요. 위에 사진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인 거고요. 깔끔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금니 부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임플란트 식립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래 앞니가 먼저 완성이 돼서 사회생활 유지를 하시고 네. 이후에 씹는 저작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부터 임플란트 식립이 시작되신 상황이에요. 예. 이런 분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부분 나누어서 네, 오랜 네. 기간에 걸쳐서 하셨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한 번에 수술을 다 하면은 뭐 일단 경제적인 건 두 번째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한 번에 회복하면 한 번 고생하고 끝내는 그런 컨셉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은 부분 나눠서 본인께서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예. 회복하고 싶으신 부위별로 네. 회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치료 받으셔야 되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나눠서 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쭉 과정을 한번 좀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네. 선생님? 네. 네, 우선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를 빼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이를 빼신 상태로 일정 기간 지나서 치유가 되시는 환자분들이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를 빼야 되는 상황에서 즉 아직 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이를 빼기로 결정이 났을 때 이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는 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한 번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환자분들께서는 이거 선호를 하시는데 예. 문제는 이를 빼면서 즉시 식립하는 게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대부분 이를 빼시는 거는 결국에는 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주변 뼈가 녹아 있는 경우인 건데 남아 있는 골이 일정 부분 이상 녹아서 없어진 상태라면은 이를 빼면서 임플란트 바로 식립하는 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를 뺀 부위에다가 이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서 뼈를 형성을 좀 해놓고 네. 수개월을 기다려서 이식제가 진짜 뼈로 변화가 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정체가 뼈와 결합이 되게 되고요. 예. 고정체가 뼈와 결합이 되면은 이제 2차 수술이라고 해서 이 임플란트가 뼈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예. 이를 노출시키는 기둥 꽂는 수술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거를 인상체득 본을 떠서 보철물 제작해서 붙이는 과정. 예. 즉 고정체가 뼈와 결합이 되고 나서도 네. 실제로 본을 떠서 보철물이 나온 거를 환자분 입안에 적합을 시켜서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거는 하악이 아래턱의 경우에는 보통 한 3, 4개월, 네. 위턱의 경우에는 5개월에서 뭐 길게는 8개월까지도 이런 식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잇몸이 아주 약해져 있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뼈를 조금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요게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그 과정인데 네. 요 과정까지 합해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전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가 정말 저렇게만 잘 되면 정말 만능인 것처럼 참 좋아 보이는데 네네. 이게 상태에 따라서 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화면에 보인 사진 보시면은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어금니 부위를 과거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사 모양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진 2개 중에 그 임플란트 2개만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은 예. 임플란트 1개 주변에 검은색이 짙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네. 이 임플란트의 풍치가 심해지면서 아.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녹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이 부위가 붓고 아프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예. 이 부위는 저 정도로 뼈가 녹았을 때 물론 사진마다 이 개인차는 있지만요. 네. 저 부위는 임플란트 식립이 안 되시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즉 결론은 임플란트라는 게 모든 뼈에서 뭐 뼈 이식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정도 이상 자기 뼈가 소실되고 녹아 있는 상태라면은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닥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야 이제 그 위에다 임플란트를 뭐 기둥을 박건 뭐를 박건 할 수 있는데 네. 예. 바닥이 이제 뭐 부실 공사 같으면 기둥을 박을 수도 없게 되고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바닥에 금이 가거나 약해지면 네. 기둥 자체가 또 넘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예, 해주실 예,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 얘기는 조금 더 이제 계속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왜 어머님들 그 틀니 오래 쓰신 어머님들이 네. 난 지금이라도 임플란트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네, 네. 이거 가능하냐라고 저한테도 여쭤보신단 말입니다. 예.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려고 해서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결국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그 뼈가 남아 있어야 결국이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저희 환자분 케이스 하나를 이제 사진을 들고 왔는데 케이스를 네. 지금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턱에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셨던 상태셨고요. 네. 아래턱에는 지금 요 석고 모델로 보이는 부위만 본인의 치아셨고 예. 이 하얀 부위는 다 보철물입니다. 예. 그래서 쏙쏙 빠진다. 예. 네, 이 보철물을 빼서 보시면은 예. 그 남아있는 치아가 요 부위만 있고 이 은색 기둥들은 전부 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신 상태십니다. 옛날 같으면 틀니 하셨을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위턱 같은 경우에는 이가 하나도 없으셨던 완전 틀니였던 거고 네. 아래턱에는 앞니만 남아 있으시고 어금니 부위가 없는 부분 틀니를 하고 계셨던 상태셨고요. 예. 이 틀니가 불편하신 관계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오셨던 예. 건데요. 지금 뭐 문제와 관련돼서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 이상 녹아 있으면 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틀니를 예. 계속 쓰시는 수밖에 없고요. 불편하셔도. 예. 뼈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가 없으신 분들도 예. 지금 이분은 위턱에는 좌우 5개씩 10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돼서 예. 이를 다 만드신 거고요. 예. 아래턱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2개씩 해서 어금니를 임플란트로 해서 만드신 케이스십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틀니를 안 쓰시고 네. 이가 계속 입안에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잇몸이 너무 약해져 있다. 네. 너무 약해져 있어서 이거는 바로 임플란트를 하기는 좀 힘든 상태다 하면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뭔가 비상 대책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골 이식술인데요. 예. 이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그 다른 부위에서의 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분의 없는 뼈를 보강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예. 현재까지의 의학 수준에서는 그 본인의 골 밀도, 이제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골다공증도 꽤 많으신데요. 예. 정도 이상으로 골 밀도가 약해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방금 전에처럼 이제 틀니 오래 쓰셔가지고 뼈가 얇아져 있거나 절대적인 골 양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골양과 골질 두 가지의 요소가 중요한 거고 예.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망가지지만 않았으면은 네.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임플란트가 안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사실은 뭐 몇 퍼센트 안 되고요. 예. 대부분은 되지만 문제는 이제 그 골량이나 골질이 불리할수록 네. 결국에는 이제 확률의 문제죠. 실패율도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사용하시면서 이 뼈가 임플란트를 버텨주는 힘도 아무래도 관리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그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뼈가 또다시 임플란트를 심었음에도 잘 버텨주지 못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저한테 환자가 오신 분이 있어요. 하도 이게 임플란트가 안 돼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모르는 당뇨가 있더라. 네, 그런 네. 경우 선생님도 경험하시나요? 예, 일단 예. 워낙 지금 현재 당뇨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그 당화 혈색소라는 개념을 들어보시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현재 있던 어떤 외과학적으로 이 수술이 가능하냐 마냐의 절대적 지침으로 당화 혈색소 9.0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당화 혈색소 9.0이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손가락 체열에서 나오는 혈당으로는 200 이상의 충분히 높은 혈당인 상태로 관리가 안 되는 수치이신 건데 네. 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뭐 8.8이면 되냐? 이것도 분명 아닙니다. 당화혈색소가 8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혈당은 사실은 뭐 잘 관리가 안 되시고 이런 경우에는 또 임플란트가 뼈하고 제대로 붙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예.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요지는 그거네요, 선생님. 잇몸 관리가
무조건 중요하다. 네, 이전까지 네. 잇몸 관리를 잘 해야 그래야 임플란트를 하건 뭘 하건 할 수 있다. 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뭐 골다공증이 있었거나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잇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뼈를 이렇게 아까 이식을 해서 채워 넣는다. 바닥 네네.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멘트를 갖다가 바닥 공사를 하는 거냐? 예. 뭐를 가지고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네. 이제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요. 예. 이 골 이식제를 이용을 해서 환자분의 뼈를 보강을 시키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조골 이식술로는 크게 현재 4가지의 골 이식제의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본인의 자기 뼈를 이용하는 자가골 이식술, 그다음에 사람과 같은 종인 다른 동물, 이제 대표적으로 소나 돼지의 뼈를 이용하는 이종골 이식술, 네. 그리고 그 만들어져 있는 뼈를 이용하는 합성골 이식술, 예. 그다음에 뭐 사람과 같은 종인 그 이제 다른 사람이죠. 이 예. 사체 뼈를 채취한 동종골 이식술,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무서운데 예. 주로 어떤 걸 그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치과 상황에서 환자분들께서 골 이식제를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이렇게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이식제별로 물론 자가골은 이제 그 더 다른 의미가 있지만요. 예. 내 뼈를 깎아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나머지 3가지 이식제는 어떤 뼈를 만들어내는 기능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를 선택하든 결과는 같아질 거라는 얘기고요. 예. 그 본인께서 진료를 받는 주치의 판단을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치조골을 조금 더 튼튼하게 다지는 공사, 작업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네. 이걸 선생님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받으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네. 일단 이 이식술이라는 거는 이 어떤 이식제를 환자분의 남아있는 뼈에다가 묻어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넘겨놓은 이식제들이 전부 다 뼈로 변하느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30%는 기본적으로 이식제의 소실이 일어나고요. 쓸려 나간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이식제가 진짜 뼈로 변하는 과정은 본인의 주변 조직으로부터 혈류가 통하게 되면서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예. 그 피가 통하는 부위가 이제 실제로 뼈로 변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바닥뼈에 본인 뼈에 이식제를 올렸을 때 예. 자기 뼈와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뼈가 되기 쉽고요. 가까우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혈관과 이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로 분화시키는 이 화학주성 인자들이 분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 점점 이제 상부 쪽은 녹아 내려가게 됩니다. 예.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20-30%는 좀 기본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환자마다 이 남아있는 뼈가 그 뼈가 녹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식제가 흡수가 최소화되면서 많이 뼈가 될 거고 뼈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분들은 이식제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도 대부분이 녹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식제 그 성공되는 정도가 달라서 남아있는 뼈가 이제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식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기는 이게 뭐 뚝 같은 걸 쌓을 때도 보면 네.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살짝 해서 다지고 그 위에 또 얹고 하니까 네, 이런 그런 식의 식으로. 과정이 예. 여기도 필요하다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또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때 그 바닥 공사를 하는 거 이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예. 바닥 공사를 하는 게 아래턱보다는 위턱이 조금 더 어렵다 지금 이 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네, 무슨 네. 얘기인가요? 예, 일단 해부학적으로 이 아래턱과 위턱의 골밀도 자체가 사람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2배 이상 골밀도가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즉 그 말은 뼈가 그만큼 더 치밀하고 뼈가 치밀할수록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힘이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도 아래턱이 위턱보다 좋다고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위턱에서도 위턱의 어금니 부위는 예. 이 사람은 위턱에는 가운데 이 코가 있고 이 옆에는 비강의 일종인 상악동이 있는데요. 예. 이 상악동 때문에 위턱뼈는 골밀도도 약한데 그 하방에는 뼈가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 즉 골양, 골질 두 부분에서 다 분리하기 때문에 네. 이 임플란트도 요 부위별로 성공률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가장 실패율이 높은 부위이 위턱의 어금니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네. 그 위턱의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풍치 때문에 이를 빼시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고 예. 그 풍치 때문에 이를 상실할 때 어금니 부위가 역시나 앞니보다도 더 많거든요. 케이스는. 그러면은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어금니를 이제 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위턱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골밀도도 약하고 네. 위에 상악동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불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이제 뼈 이식제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양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이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수술이 이제 뭐 수술만 하면 무조건 뼈가 잘 생기고 단단한 게 잘 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뼈 이식까지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보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이런 손길들이 꽤 오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만 하는 것과 비교해서 치조골 이식술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식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예. 이 치조골 이식술도 그 뼈 재료, 이식 재료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차폐막이라고 해서 이 잇몸 살 조직이 상피가 이를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차폐막 사용 여부. 네. 그다음에 그 PRF라고 그래서 이 환자분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성장 인자라든가 이 치유를 촉진시키는 인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예. 재료가 있는데 이런 PRF의 사용 여부라든가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 고리식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조골 이식술에 비해서 뼈가 보통 3-4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수술 부위라든가 방법에 따라서 또 치조골 이식술 내에서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왠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느낌이 보험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현재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예.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에 대해서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요. 예. 이제 개수도 2개일 뿐더러 네. 이 골 이식술에 대해서는 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그 해당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환자분의 사보험에 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보험 관련해서도 복잡해지는 게 그 예전에 과거에 2006년 이전에 그런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보험에서 특약으로 치과의 골 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 같은 게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특정 회사들이 치아 전문 보험 같은 걸로 상품들이 많이 나와 그렇더라고요. 있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당연히 무제한으로 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3개의 임플란트와 3번의 치조골 이식술, 예. 혹은 뭐 6개의 임플란트, 6번의 치조골 이식술 이런 식으로 횟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께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치아의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잇몸이 튼튼하면 돈 버는 건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치아 보험 드시는 분들도 이거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보시고 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치조골 이식술까지 다 보험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네. 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잇몸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받고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해서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하고 하시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이거 아프지 않을까요, 되게? 네. 예, 일단 그 수술 부위 통증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당연히 뭐 무서워하실 수밖에 없고요. 예. 뼈에다 뭘 박는다고 하시니까. 예. 일단 수술할 때는 당연히 뭐 국소 마취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취를 하고 나면은 수술할 때 느끼는 통증은 매우 뭐 미약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또 염증이 심했던 부위는 이 염증 조직들에 의해서 마취제의 효과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심했던 부위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게 생기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수술 자체에 의한 통증은 크게 심하지는 않은데 네. 수술을 하고 날 저녁에 이제 마취가 풀리게 되죠. 그러면은 예. 보통 2-3일 정도 이제 열감과 붓고 아픈 거는 이거는 뭐 살아있는 할수 사람의 없어, 할수 없어. 예. 스스로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예. 있고 예. 그래서 수술에 의한 통증은 요 치조골 이식술이라든가 이런 거가 전혀 상관은 없고요. 예. 환자분의 어떤 전신 컨디션 상태라든가 이 수술 부위의 국소적인 염증 상태 이런 것들이 수루 통증을 많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술 자체가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다. 네, 심하진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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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행한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임플란트 하기 이전의 잇몸 상태, 그럼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임플란트 이거를 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요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염증이 주변에 생긴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선생님?
예,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에서 생기는 만성 치주염, 즉 흔히 말씀하신 풍치죠. 예. 임플란트에도 풍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풍치가 생기는 기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그 주변에 쌓여 있는 치태와 치석, 음식물 가루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예. 임플란트도 보철물이 올라가서 그쪽으로 저작을 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그 주변에 음식물, 치태, 치석이 쌓이게 되고 예. 그 내에서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서 예. 이 풍치처럼 임플란트 주변 염증을 만드는 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인 거지만 잇몸은 어차피 내 잇몸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 주변으로 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가 또 빠지기도 합니까? 네, 일단 임플란트하고 자연 치아는 이제 주변 조직의 이 해부 조직학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자연 치아에서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결합 조직 섬유군들이 이 염증이나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그 독소로 조직을 녹이는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결국에는 녹아 내려가지만 이 방어막 기능이 있는 건데 예.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이 결합 조직 섬유군들이 자연 치아랑 다르게 제대로 방어막하는 그 조직이 없습니다. 즉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예. 자연 치아의 풍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주변의 조직이 녹아 내려가면서 그렇군요.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뭐 금속이니까 녹진 않지만 예. 결국에는 개를 감싸주는 본인 조직이 단단해야 이걸 드실 수 있는 건데 주변 조직이 어느 정도 이상 녹아 내려가면은 자연 치아 발치하듯이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임플란트를 설치를 했는데 네. 주위염 때문에 했던 임플란트를 또 뽑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연 치아보다는 염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가 예. 되네요. 예. 그러면 빨리 우리가 알아채야 할 텐데 네. 임플란트를 했다. 근데 내 잇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아프거나 뭐 피가 나거나 뭐. 네, 그 증상이라는 거는 본인의 조직에 어떤 손상이 가야지 느껴지는 걸 텐데요. 예. 이제 풍치처럼 임플란트 주변에서도 잇몸이 붓고 아프다, 이제 냄새가 난다 이런 예. 식의. 사실 냄새가 나는 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요. 예. 어쨌든 붓고 아픈 거는 생길 수가 있고 예. 다만 자연 치아 풍치와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거는 자연 치아는 이제 본인의 치아가 원래 풍치라는 말이 이제 바람 풍자잖아요. 바람만 들어도 이가 시리다. 즉 치아에 있는 감각 신경이 이제 그 증상을 느끼는 건데 네. 임플란트는 그 임플란트에는 없잖아요. 감각 신경이 없으니까 예. 주변 조직이 붓고 아픈 거는 잘 느끼실 수가 있지만요. 예. 거기가 시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붓고 아프고 네. 피도 좀 나고 뭐 그런 네, 증상으로 맞습니다. 예.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선생님, 자,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뭔가 붓고 또 아프고 피도 좀 나고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예, 그게 예.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도 예. 가볍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거 이제 자연 치아에서도 치주염이 아니라 치은염이라 그래서 예. 아주 상반부에 있는 경미한 염증 반응은 이거는 음식물만 고여 있어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실 거고요. 예. 그다음 어느 정도 이상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하부 골 조직이나 결합 조직들이 녹아 들어가면 주위염이 생기는 건데요. 예. 이 녹아 있는 양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간단하게 그 긁어내는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치태, 치석을 긁어내는 건데 네. 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이제 흔히 소파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 뭐 모양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인데 예. 만약에 현재 요 임플란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염증이 진행돼 가지고 안에 염증이 고여 있으면은 네. 이제 이렇게 마취 하에 네. 긁어내는 치료를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긁어내는 치료로 밑에 있는 치태, 치석 및 그 녹아 있는 염증 조직들을 긁어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 방법은 그 너무 깊이 박혀 있는 염증들은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도 이상 진행이 됐을 때는 흔히 교과서적으로는 5mm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5mm 이상의 골 소실이 있을 때는 수술적 방법. 이제 수술적 방법이라는 거는 절개선이 들어가서 잇몸을 열어가지고 예. 내부를 보면서 긁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기구나 또 이런 시술 같은 게 결국은 선생님밖에 하실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렇지 않고라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기적으로는 그 1년에 한 번 공단에서 이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미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제 그 잇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아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치과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 검진 단위가 1년이 아니라 6개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하. 이거는 뭐 주치의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예. 흔하게는 6개월 단위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스케일링이 필요하면은 스케일링을 하고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된 게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소파술이라든가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그 부위를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고생하시면서 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하고 나면 그걸로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관리를 할 게 꼼꼼하게 관리할 게 많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임플란트 지금 하신 분들 요렇게 관리하세요. 요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네.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지금 설명은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이 시행하는 네. 어떤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요. 예. 사실 환자분들의 건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본인이 자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강 위생 방법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뭐 4가지가 있는데요. 뭐 칫솔질은 누구나 하시는 방법이지만 네. 이제 그 외에도 치실과 치간 칫솔, 그다음에 물을 분사해서 세척해주는 워터픽도 요즘에는 널리 사용되는데 네. 이 3가지도 부수적으로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이 구강 위생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세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다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이제 뭐 환자분의 위생 상태, 구강 상태라든가 네.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뭐 요소는 많겠지만요. 예. 칫솔질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면 칫솔질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을 이용을 해서 구석구석을 뭐 잘 닦아라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치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도 칫솔질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 방법으로 이제 치실을 이용을 해서 이 치아 사이로 치실을 넣으면은 치아라든가 보철물이 맞닿는 부위도 충치나 음식물이 잘 고이는데요. 여기를 청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치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치아와 잇몸의 요 사이 부위도 칫솔질이 거의 안 되는 부위거든요. 네. 이런 부위가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청소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그 칫솔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인이 칫솔질을 했다라고 하는 부위도 실제로는 음식물 잔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위를 이용해서 물 분사력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게 워터픽인 건데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가지 방법을 다 이용을 하는 게 좋느냐? 네. 물론 4가지 다 이용하면 좋은데요. 예. 그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환자분께서 이제 어떤 정기적인 위생관리 그 매일매일 본인의 위생관리 하고 나서 그 정기 검진하면서 본인이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예. 안 되는 부위가 있다 이런 거를 의료진에게 설명을 드려서 그 부위를 부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 골라서 선택적으로 예.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잇몸 관리 참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잇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다음에도 잇몸 관리가 중요하다. 잇몸에서 시작해서 잇몸으로 끝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일링 1년에 한두 번들은 다 받고 계시죠? 스케일링 받으실 때마다 아마 파노라마 뷰라고 해서 저렇게 치아 사진을 엑스레이를 다 찍으실 겁니다. 그때 잇몸의 문제점들이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빨리 문제점을 확인하면 치료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